저작권 관련해서 그 강의를 맡게 된 저작권위원회 이진태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크게 뭐 다 아시는 저작권은 누구나 다 많이 아는 내용이라서 아마 관심도 있으시고 하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궁금하신 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김장훈 씨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테이큰3를 다운받아서 저작권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정말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작권, 일반 저작물에 대한 것을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책 그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 법이 저작권법 자체가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좀 난해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저작권법을 적용하시는데 아니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오늘 5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만 이해하시면 내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저작권법이라는 것인데 저작권법은 기본적인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문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루는 것이 뭐가 있죠? 시 같은 어문 저작물, 소설 같은 것들, 음악, 영화, 뭐 뮤지컬, 뭐 연극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작권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저작권자들이, 권리자들이 이용자들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어떤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도 보호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용자도 함께 보호를 해서 저작권 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 법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입니다. 그 법은 아시겠지만 법은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무를 주던가, 그렇죠? 근데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권리를 주기 위한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물, 저작권법에서는 그 대상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저작물의 범위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요건들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저작권법의 그 규정을 보면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문장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두 번째 요건은 뭐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야 되고, 세 번째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작물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질문을 했지만 동물이 그린 그림은 저작물이 될까요? 동물이 그린 그림. 침팬지가 옛날에 머리 지능 90짜리 침팬지 있었죠. 그렇죠? 그 침팬지가 막 그림을 그렸어요. 저작물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가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저작권법으로 인정이 될까요? 예,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왜? 예,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이 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슬프다, 오늘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안암동 날씨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까요? 안 돼요. 왜? 단순한 사실이에요. 감정이나 사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인 거죠. 사실인 것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마음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예,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디어라는 게 있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 같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수학 공식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표현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를 쓰려고 했는데 그 시와 똑같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그것을 생각을 해냈다. 너는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창작성이 있어야 돼요. 창작성은 여기서 이제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은 그 특허법상의 어떤 창작성하고 좀 틀려요. 특허법상의 창작성은 완전히 새롭거나 기술적인 진보가 있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창작성은 굉장히 낮아요. 다른 사람 거를 베끼지 않은 정도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창작성의 범위는 여기 보시면은 저작물의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모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면은 그것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의 저작물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창작하는 범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냥 다른 사람 거 베끼지 않으면. 아니면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면 저작물이 돼요. 그럼 저작권 보호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보호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의미냐면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저작물이 되어야 되는데 저작물의 요건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보다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죠. 예,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짧아서 이거 잠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 이 정도의 어떤 짧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책의 제호 같은 경우인데 그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 같이 몇 글자, 2, 4, 6, 7, 8, 9, 11글자. 11글자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까요? 자, 영어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는, 영어 공부 하지 마라 절대로 영어 공부하지 마라는 기본적으로 그 저작물의 요건을 살펴보죠. 인간이 만들었죠. 사상과 감정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담아서 쓴 글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겠죠?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창작물이죠. 다른 사람 거 베끼지 않고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저작물의 요건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이 제호와 같이 기본적으로 너무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그 표현 전도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드의 마블 하면 그 동일한 수준의 어떤 게임들이 유사 게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드의 칼칼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안 돼요. 왜? 제호와 같이 너무 저작권으로 보호하기에는 그 표현 정도가 너무 작고 창작성이 있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 짬뽕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 아시죠? 예. 이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노래에다가 이제 광고를 결합해가지고 이 광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테디라는 사람이 아시죠? 프로듀서. 한예슬하고, 예. 그 연인관계에 있는, 예.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테디가 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예. 그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다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된 그 사례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저작권 침해다? 침해가 아니다? 예.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단순히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 표현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노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작권법상에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제 저작물이라고 했는데, 저작물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그 법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한문적인 이런 용어들이 많이 한자로 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소설이나 시를 같이 문자로 된 것들, 그런 저작물은 이제 어문 저작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창극, 작사, 작곡, 이런 것들은 음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 무연극, 오페라 이런 것들은 연극 저작물, 그 다음에 회화, 서예, 디자인, 캐릭터도 다 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우리 63빌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 있죠. 그런 경우도 다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설계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물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방송,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약도, 모형, 맵 이런 것들 다 도형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운영체제, 게임 이런 것들도 다 그 보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화가 원 저작물이고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에요. 두 번째 저작물. 예.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는 그 2차적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지만 하지만 원 저작물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원 제작자한테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번역을 하거나 편곡을 하거나 각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저작물은 해당되는 저작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그 저작물을 소재를 이제 선택하거나 구성하거나 배열하는데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런 거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을 그냥 그렇게 나열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서울의 맛집 해가지고 안암동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은 해당되는 소재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암동편 해가지고 맛집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배열을 했죠. 거기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저작물은 이제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종류는 이런데, 근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저작물이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에 보호되는 저작물이면은 다 돼요.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저작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작물을 어문 저작물, 영상 저작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해당되는 저작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호 정도나 이런 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 정도를 법에서 따로따로 규정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이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과연 이 저작물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블로그를 예를 들게요. 블로그에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뭐죠? 그림. 글. 그쵸? 무슨 저작물이죠? 어문 저작물. 사진 올라가죠. 사진 저작물. 동영상 올라가죠. 영상 저작물. 음악 들어가죠. 음악 저작물.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뭐죠? 결국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저작권법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법의 규제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저작자라고 부르는데 저작자하고 저작권자하고는 틀려요. 보통 이제 저작자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속해서 자기가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래는 이제 저작권자, 창작한 자가 가져야 되는데 그 권리를 다 창작자한테 주다 보면은 회사 업무 진행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작자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배포권이라는 게 있어요. 배포를 할 때 이런 문서 같은 경우를 배포를 할 때는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대리예요. 그래서 뭐 대표이사까지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어떤 사원이 만든 저작물을, 제가 만든 저작물을 가지고 이제 뭐 과장님이 그 대표이사까지 그 서류 검토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이렇게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한테 보고해도 되겠니? 부장님한테?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상무님한테 보고해도 되겠니? 이렇게 다 일일이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법인에서 만들어진 그 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다? 회사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요건들은 법인의 기획하에 작성돼야 되고 업무상 그 업무 종사자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맺혀져 있어야 되고 법인들의 명의로 공표되고 뭐 업무 종사자의 저작권을 한다는 특약이 없을 거 뭐 이런 요건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조건에 프리랜서가 아닌 한 뭐 회사에 속해 있으면은 개념적으로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 알면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원리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저작권의 발생이에요. 권리가 발생을 하는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뭐라고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글을 누르는 순간 무슨 권리가 생기냐면은 저작권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제 저작권 권리 뭐 이런 것들은 뭐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을 하고 일정 기간 심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심사자가 특허 심사하시는 분이 등록을 해줘야지만 권리로 인정을 받잖아요. 저작권법은 아까 말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고 자기가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해요.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예, 권리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퍼가세요 뭐 이런 글이 뭐 퍼가세요 펌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작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일단 안 될 뿐더러 일단 저작권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저작권이 이미 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저작권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원리가 발생을 해요. 좀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스마트폰, 제 핸드폰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죠? 제가 샀죠.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면 권리자가 누구죠? 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와가지고 핸드폰 잠깐 한 통화만 사용해도 될까요? 물어보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고 허락을 하죠. 이런 거예요. 이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권리자한테 저작물 사용해도 됩니까? 블로그에 있는 글 가져가도 됩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네 가져가세요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작권법의 원칙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거를 라이센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등록 요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등록을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냐면 법적으로 내가 2010년 2월 1일 날 창작물을 창작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저작권 등록을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2009년 12월 30일 날 내가 먼저 저작물을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그 2010년 1월 1일 날 저작물을 등록을 했잖아요. 1월 1일로. 그런 경우에는 원래 주장하는 자가 내가 2010년 1월 1일 날 등록을 저작물이 만들어졌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내가 2010년 1월 1일 날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입증해야 돼요.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예, 그래서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만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저작권법은 이것만 알면 거의 저작권의 한 90%는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뭐 등록하지 않으니까 자기 권리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보통 이거를 무방식 주의라고 하고 자동 발생의 원칙이라고,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동 발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과 소유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내가 MP3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책이 있다고 이게 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책, 그렇죠?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책의 소유자는 누구죠? 저죠. 그렇지만 이 책의 안에 들어있는 글에 대한 저작권자는 누구죠? 누구죠? 네, 저자죠. 책을 쓴 작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책을 소유했지만은 저작권을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저작권은 그 쓴 작가한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복사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작가한테 있기 때문에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MP3도 마찬가지예요. MP3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MP3 파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기한테 있죠. 하지만 그 음원에 대한 저작권자, 작사, 작곡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현자, 가수를 이제 실현자라고 부르는데 실현자, 음반 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죠? 해당되는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MP3를 복제를 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음원의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나는 해당되는 MP3에 대한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뭐 이렇게 책 복제할 때 왜 안 되는지, 내가 구입했는데 왜 안 되는지 이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저작권은 권리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여러 개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저작권을 이루고 있어요. 권리가 많다는 건 뭐죠? 결국에는 우리가 해당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저작 인격권은 아시죠? 책은 나의 분신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인격을 글이나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로 뭐 회화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저작물은 그 저작자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작자가 그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적인 권리를 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작 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면 저작 인격권에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해당되는 저작자, 작가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는 공표권, 두 번째는 성명 표시권, 세 번째는 동일성 유지권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공표권은 내가 공표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연애 편지를 썼어요. 저는 안 되겠죠. 유부남이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술을 먹고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예? 연애 편지를 막 써가지고 썼는데 다시 술 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상 속에 숨겨놨어요. 예?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싶어서. 해당되는 그 편지는 저작물이죠. 왜? 인간의 사정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작물이니까 책상 속에 숨겨놨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가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 아니면 친구들한테 보여줬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죠? 해당되는 자기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저작권자한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침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좀 비약한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친구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죠. 왜? 공표권을 침해했으니까.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은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래서 뭐 이명도 표시해도 되고요. 자기의 예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를 썼는데 제 이름이 이진태거든요. 그래서 이진태라고 썼는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시인 것처럼 한다던가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명을 바꿔서 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성명 표시권으로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권은 해당되는 저작물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일부 바꾸면은 그 내용이 그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 만약에 8분음표를 한 6개를 찍어놨는데 그걸 막 16분음표로 바꿔가지고 빠르게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해당되는 곡의 느낌이 틀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해당되는 그 저작물의 형식이나 내용의 변경을 가해서 그 동일성을 그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그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요 3개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 제외하고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해가지고 그 재산권, 이제 영리를 추구해서 위해서 자기가 이제 삶을 영위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재산권을 주고 있는데 이제 한 10가지 권리가 있어요. 10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주요한 권리들을 좀 알아보면은 이제 저작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복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복제권. 저작권자가 내가 저작권자면 그 자기가 책을 썼어요. 그럼 책에 대해서 복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을 누군가 복사해 간다. 그러면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복제권 있잖아요. 복제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영구적으로 복제하는 거, 그냥 복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복제 행위가 뭐가 있죠? 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제들.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시면은 다 메인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인 메모리 사용하지 않고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예, 없죠. 그렇지만 메인 메모리는 어떻죠? 영구적으로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처리가 다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전원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휘발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인터넷 그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시적 복제를 인정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다가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 있는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규정되면서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램이나 아니면 캐싱 있죠. 캐시를 통한 그런 그 복제들, 그러니까 사라지긴 하지만 영구적으로 복제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갖고 그 복제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복제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계속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램에서 이용하는 모든 복제들이 다 저작권법으로 그 복제권 침해로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시적 복제인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예. 그것은 이따 나중에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연권은 이제 가창이나 이렇게 공연하는 거 있죠. 그런 권리들. 자기 시인이 어떤 TV 프로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들을 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술이나 사진이나 이런 건축 저작물 등을 이제 공중에게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말했죠? 이렇게 이 해당되는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자, 이제 좀 이따 전송권을 배우게 될 텐데, 전송권은 뭐죠? 인터넷상에 있는 저작물이 그 데이터니까 원 저작물은 있고 해당되는 저작물이 복제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배포권은 해당되는 저작물이 배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그 저작물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배포와 전송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포는 떠나가지고 나한테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전송은 뭐다? 복제된 것이 가는 거예요. 원 저작물은 저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여권은 이제 그 판명 음반이나 판명 컴퓨터 같은 경우에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한 2차적 저작물을 기다고 있었죠? 그 만화가 있는데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다. 그럼 2차적 저작물이 있는데 만화 작가가 자기는 이것을 영화로 만들면 완전히 자기의 그 만화가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 영화로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권리가 바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중송신권이 있는데, 공중송신권은 이제 세 가지 권리가 밑에 있습니다. 방송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그 다음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라고 있고, 음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무슨 행위죠? 전송행위죠. 전송.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송이랑 저작권법상의 전송이랑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송의 개념이 뭐죠? 데이터나 컨텐츠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행위. 그렇죠?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를 전송이라고,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송권 침해다. 그럼 전송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송의 개념에는, 저작권법상의 전송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뭘까요? 서버에 올리는 거. 서버에 올려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송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 올리는 것도 자기는 송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보다 전송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뭐죠? 저작권의 발생. 제가 말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전송의 개념이에요. 인터넷 전송의 개념. 이 송신권의 개념은 뭐다? 저작물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뭐다?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 업로드하는 것까지도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서버에 올리지 않고 아니면은 서버 역할을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에 두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시는 분? 누군가 호스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용해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없죠.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송권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이렇게 전송에 올리는 것 자체도 이제 이 전송권 침해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송의 행위에 해당되고 그럴 경우에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저작물을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도 보다 전송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송의 개념과는 저작권법상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키포인트 중에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빰빰빰빰 한 다음에 공중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공연권은 공중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권은 누구한테 보여야 되죠? 공중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포권은 누구한테?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야 돼요. 대여권도 누구한테? 공중. 그쵸? 2차 저작물은 뭐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자, 이거는 이름 자체가 뭐죠? 이미 공중의 공중. 자, 저작권은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아까 저작물의 요건, 구성 요건을 살펴봤지만 저작권법상의 법에서 있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요건이 뭐죠? 지금까지 나타난 것들이 전송에서도 공중이잖아요. 그럼 공중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공중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지 않으면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저작권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공중의 개념입니다. 자, 공중의 개념인데 자, 공중은 뭐죠?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은 뭐죠? 다수죠, 다수. 그쵸? 공중이 다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중이 있어요. 얘도 또 다수인데 어떤 공중이 있냐면은 내가 모르는 공중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블로그에 내 저작물을 보기에 사람들이 오죠?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뭐죠? 공중인 거예요. 공중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죠? 불특정 다수에 해당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 아니면 회사에 같은 팀이나 부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범위가 딱 한정돼 있죠. 동아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특정 다수라고 불러요. 특정 다수. 예, 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저작권법상의 이 공중에는 다수이긴 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부특정 다수만 해당되고 특정 다수는 그냥 해당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소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공중에는 부특정 다수도 포함되고 특정 다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부서에서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도 공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일을 보내는 거, 이메일을 보내요. 친구한테. 공중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한테 메일 보내는 거. 예, 이거는 저작권법상의 공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제 전송권 침해나 이런 권리 침해가 없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공중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키포인트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송의 개념은 뭐다?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전송의 개념에 해당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의 제한이란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이제 권리자 측면에서 저작권자들이 이제 권리를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 거예요. 복제, 전시, 공연, 뭐 배포, 뭐 제2차적 저작물 작성권, 뭐 방송권, 전송권,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송신권, 뭐 여러 가지 권리가 가져요. 그게 권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권리자한테 다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이나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다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저작권자가 자기가 재판 그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작권자가 자기가 만든 그 피고인이 이거 내 저작물이니까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저작물을 안 줘서 실제로 입법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되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권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그 사유들, 공익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 이거는 저작권자한테도 필요하지만 이용자들한테 이것을 풀어줬을 때 더 큰 이익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원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법 제23조부터 35조의 3까지 쭉 요건들을 나열해주고 있어요. 법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성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려면은 뭐 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뭐 23조에 보시면
그 재판 절차, 입법 행정 목적으로 내부 자료로 이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이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 연설이나 뭐 국회, 지방의회, 진술 등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목적, 그 다음에 시사보도, 그 다음에 시사적인 기사나 논술의 복제 이런 경우도 되고요. 우리가 인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논문을 쓸 때를 생각하시면 논문 쓸 때 해당되는 그 논문마다 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데 이거 사용해야 되고 막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 답변 없으면 전화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학술적인 그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인용으로 해가지고 각주를 달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용방송 이제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그냥 무료로 그 해당되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영화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만 충족하면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사적 복제라고 보통 하죠.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시험 문제, 뭐 시각장애를 위한 경우, 그다음에 뭐 일정 장소의 전시 복제 이런 경우가 저작물들의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네 번째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5번째인데 뭐 1시간 만에 이제 수업을 끝내게 되는 경우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한 것이 있고, 저작물의 복제라는 게라고 정한 경우가 있고, 저작물의 공연 방송이라고 정한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작물의 복제라고 되어 있죠, 제23조에는. 그 다음에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적 이용은 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작권법은 아까 전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은 여러 가지 권리들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작권의 제한을 가할 때는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침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작물의 맨 끝에 저작물에 해당되는 그 법 규정의 조문의 내용이 복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복제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서 정성을 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거기에 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용은 뭐냐면은 복제, 전송, 배포, 뭐 공중송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놨다? 이용으로 해놨어요. 학교 교육 목적 하는 경우에는 뭐 인터넷 방송도 하고, 인터넷 교육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제도 하고, 뭐 TV로 보여주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자기 참고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제도 하죠. 배포도 하죠. 전송도 하죠. 방송도 하죠. 인터넷으로 공중송신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조문이 권리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때는 항상 해당되는 조문의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복제로 되어 있는지, 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아셨죠? 예, 그거는 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